작지만 강해야 된다. SBS, Small but Strong 이라는 개념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랙탈이니까요. 그래서 이 작지만 강하다는 개념을 어떤 한 국가, 나라에 적용을 하면 바로 이제 강소국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Small but strong country. 작지만 강한 나라죠. 이 강소국이라는 용어를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아주 드물게 이제 1994년도, 5년도, 6년도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요. 2000년도, 2001년도 봄쯤부터 이제 이 강소국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언론, 방송, 또 여러 이제 미디어에서 특집까지도 했죠.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강소국이라는 개념을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국가 전략에 있어서 말이죠. 많은 경우에 여러 나라들을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대개들 작은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 벤치마킹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경우에 미국은 어떻게 했냐, 일본은 어떻게 했냐, 독일은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미국이란 나라가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의 20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10배, 독일이 5배거든요. GDP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라에서 통하는 정책을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 접목을 했을 때 과연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강소국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거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일에 우리 기업이 벤처기업이고 중소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뭐 LG나 현대처럼 아주 큰 기업에 적용되는 인사제도를 흉내를 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런 인사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큰 나라들은 큰 나라를 벤치마킹을 하고 작은 나라들은 작은 나라를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왜? 우리나라는 소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면 뭐 여기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구 측면에서도 그렇고 면적, 그다음에 GNP, GDP, 인당 부가가치, 수출 뭐 이런 모든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대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재 우리나라는 소국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강대국이 아니라 강소국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2000년하고 2001년에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 또는 이제 아시아의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 벤치마킹을 참 많이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몇 가지 공통점을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도전 정신입니다. 엔트러프리니어십. 이 창업가 정신이죠. 뭔가를 새롭게 일구려는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그 나라 땅 3분의 1이 바다를 메워서 만드는 개척지입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을 보면 뭐 바다에 댐이 있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이제 거기 이제 구멍이 하나 나가지고 손가락을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동상도 만들고 이런 스토리들이 다 이 네덜란드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물을 이제 퍼내기 위해서 풍차라는 시스템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나라가 굉장한 실험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나라, 최초의 나라거든요. 이런 끊임없는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주 끈끈하게 결합이 돼 있고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소송 연계 자꾸 빠르고 연결되고 1년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이제 강소국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강소국이냐, 강중국이 아니냐. 우리나라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다. 중간 규모의 나라다라는 이제 반론이 이제 조금 제기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강소국이라는 개념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많이 한 거로 봐서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중국이든 강소국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가 이제 저희들이 크다 작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인구나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언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자원이 중요했다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인텐지블한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 지식이 중요하느냐? 지식국가로 가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 중에 지식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지식의 소위 말하는 외부 확산성 문제입니다. externality of knowledge라는 게, 지식이라는 거는 외부에 확산될 때 거의 코스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들고 세 개를 만들면 원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식이라는 거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외부로 확산될 때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이야말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산이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언어가 틀릴 경우에는 지식이 외부에 확산되는데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글로 된 문서를 여러분들이 영어로 번역하는데,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번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코스트와 노력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외부 확산성이라는 것은 동일 언어권 내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자유경제체제 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4,500만, 4,800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중국어, 베이징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미 7억 명이고, 영어가 4억 명, 스페인이 3억 명, 러시아가 1억 5천만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제2외국어로까지, 영어로 자유자재로 통역되는 사람을 다 합하면 12억 내지 13억 명이 영어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라기 공원이나 해리포터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해리포터가 한 권 나오면 미니멈 2억 권, 4억 권 팔리는 거 아닙니까? 왜? 영어를 보는 사람이 12억, 13억이니까요. 근데 만일에 해리포터나 주라기 공원이 한국어로 쓰였다? 그럼 몇 건이나 팔리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뭐 많이 팔려야 뭐 100만 건, 200만 건. 근데 만일에 우리나라의 장길산이라는 책이 영어로 쓰였다. 그럼 아마 이게 수억 건이 팔렸을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 지식의 외부 확산성에서 언어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핀란드나 스웨덴을 이야기할 때 강소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강소국이 아닙니다. 강대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고, 대학을 졸업을 하면 학문적인 문서 언어까지도 다 소통이 된단 말이죠. 그 나라에서는 이제 영어를 키우는 방법,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우리처럼 뭐 독해라든지 어떤 눈으로 보는 영어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친단 말이죠. 뭐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스웨덴의 뭐 가수들 중에서 뭐 아바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노래를 만들어도 자기 스웨덴어로 만들면서 동시에 영어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마 스웨덴어로만 그 노래를 만들었으면 기껏 해봐야 판이 얼마나 팔렸겠습니까? 이게 뭐 만장, 20만 장, 스웨덴 해봐야 전체 인구가 700만, 800만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또 영어로 만들어서 동일하게 또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앨범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뭐 밀리언, 빌리언 이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이미 핀란드나 스웨덴은 어느 측면에서는 강소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강대국에 편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 관련을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나라가 한글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물론 초등학교도 좀 관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어 교육 시스템만 조금만 바꾸면 우리도 충분하게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두 나라 국가를, 두 나라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 이야기할 때 이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그 전 세계가 에스페란토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제 에스페란토인데 결국에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에스페란토를 배우는 데 대한 이 코스트보다는 돌아오는 베니핏이 훨씬 더 작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영어라는 거는
앵글로색슨이란 민족이 쓰는 특수한 용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2의 에스페란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잉글리시라는 용어 대신에 글로비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글로벌 잉글리시라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이 글로비시라는 게 뭐야 하면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가능한 한 작은 단어로 사용을 해서 전 세계 시민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단어 이런 게 이제 글로비시다 말이죠. 이런 이제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때 한국어를 포기해야 될 거냐 이제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에 가보십시오. 스웨덴에 가면 스웨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제2도시가 구텐버그 아닙니까? 영어로 표시를 하면 그거를 예떼보리라고 한단 말이죠. 버그를 보리. 그다음에 뭐 테니스 선수 비욘보리 이런 사람을 비욘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발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또 영어도 자유자재로 쓰거든요.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핀란드는 훈랜드입니다. 훈족이 만든 나라거든요. 핀란드 말은 우라랄타의 계통입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거든요. 핀족이 훈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사람들은 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거든요. 영어하고 한국어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이성어다. 로지컬한 영어고 우리나라 말은 감성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 중에서 이 로지컬한 거를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저희들이 계산틀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컴퓨터라고 하는 거고 이걸 뭐 레이저라고 하는 거고 그죠? 다 이런 식으로 다 뭐 영어를 그 자체로 저희들이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로지컬리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 말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성어, 어떤 감각을 표현할 때 영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 하나만 표현을 한다 그래도 파랗다, 푸르다, 푸르딩딩하다, 푸르죽죽하다 뭐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말 감성에 수많은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까? 영어로서 그런 걸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문화 작품이라든지 우리나라 시 이런 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맛이 제대로 안 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 그만큼 감성적이고 감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충분하게 살리고 또 영어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또 충분하게 살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인데요. 뭐 이야기가 조금 흘렸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21세기는 이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사회에서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언어 문제인데요. 이 한민족이 사용하는 한글이란 이 단어는 확산성이 5천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미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면적이나 인구에서는 강소국이지만 이미 언어에서는 강대국으로 편입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측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교적인 측면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은 강중국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는 강대국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다 작다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럽에 이외에 가보시면 나라가 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뭐 사이즈도 고만고만하고 뭐 국가의 힘도 고만고만하고 그래서 한때는 뭐 영국이 프랑스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는 또 프랑스가 영국을 지배하고 또 독일이 프랑스를 지배하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한국이란 나라는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를 보십시오. 자, 일본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이란 나라가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만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벌써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주둔해 있고 괌도 있고 그렇죠? 화해도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세계 초강대국들입니다. 거기 비교해서 우리나라 사이즈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국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국이 가진 특징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한국의 미래 비전을 세울 거냐라는 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자급자족 이런 측면인데요. 대국들은
개방을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다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와 묘역이나 교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보다는 배고프게 살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100개 먹는데 뭐 교역을 안 해도 한 90개 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강소국이라는 거를 뭐 어떤 의미에서 다른 용어로 표시를 하면 스몰 오픈 이카노미거든요. 작지만 개방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미국처럼 100개 먹던 걸 90개 먹는 게 아니라 100개 먹던 걸 10개, 20개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작은 나라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들이 대개 이제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할 때 공급 측면하고 수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보시죠. 이 공급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자본이나 그다음에 레이버 또는 휴먼 캐피탈 지식,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공급 요소인데요. 자본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외자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의 우수한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산업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벌써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저출산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예측마다 틀립니다만 2014년 또는 16년 정도 가면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가 되면 우리나라의 절대인구가 준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절대 숫자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산업 조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던 인력들이 도시로 와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산업화가 되고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우리나라 시골에서는 도시로 나올 사람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인력 자체도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보시면은 3D 업종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다 대체인력으로 저희들 일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급의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고급의 인력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미래가 이제 소프트 사회고 지식 사회고 이 기술의 사회다. 그러면 소프트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그 기술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수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내수로서 안에서만 소비를 해서 우리가 과연 먹고 살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과연 외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해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GDP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만약 우리가 반도체나 핸드헬드폰이나 LCD나 철강이나 자동차, 조선 선박 이런 걸 외국에 수출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GDP 수준이 지금의 뭐 3분의 1, 4분의 1 이상으로 이하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강소국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 이제는 무언가를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소국, 소국들이 처해 있는 입장들하고 환경 요인을 되게 정리를 해보니까 환경 요인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시장이 좁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원이 빈곤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소국이 갖고 있고 또 이런 소국들이 가야 될 길은 강대국이 아니라 강소국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 인구가 한 4,800만, 5천만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통일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강소국을 지향을 해야 되고 또 언젠가 저희들도 이제 통일이 되겠습니다만은 통일이 되면 인구가 8천만, 9천만 되니까 그때는 강중국 또는 강대국을 지향하자라는 이야기죠.